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이후에 성무론 우리가 어, 신용장 조금 남았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살펴볼 거는 신용장의 프로세스대로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진행되는 절차는 신용장을 발행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수입자인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신용장 발행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용장 발행 의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발행 은행과 그 발행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죠. 보통 그래서 뭐 아무 은행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필요한 경우에 뭐 담보를 요구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선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다가 이제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된 것도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 왜냐면 이게 리스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입 물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금 결제를 약속을 하는 거니까 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익자한테 돈 주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에 지급이 됐을 때 발행 의뢰인이 나한테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환이 안 되고 부도가 처리되면 그건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아야 되는 몫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런 리스크를 뭐 가지고 싶어 하지 않죠. 뭐 이렇게 무슨 뭐 부동산도 아니고 담보물의 성격으로 보기도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예치를 받거나 예치금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발행 의뢰가 이루어지고 나서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장 조건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이제 확약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신용장이 열렸으니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한엄을 포함을 해서 물품 선적해가지고 선화증권을 보내라 뭐 등등등의 신용장 요건들을 이제 통보하는 것인데 보통은 뭐 강의 자료에는 뭐 우편 얘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위프트라고 하는 은행 간의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통지은행을 경유해서 수익자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뭐 이걸 이제 간접 통지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은행과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통지 은행을 통해서 통지가 진행이 될 때 UCP 600에서는 뭐 그 어떤 신용장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뭐 통지은행이 뭐 이것을 확약을 하거나 확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지은행은 전달자의 역할로서 뭐 신용장이 진짜냐 진짜 신용장이다 정도 체크하는 정도. 그러니까 신용장이 뭐 이거 신용장 자체가 또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장의 진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수준으로만 그치고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개설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firmation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는 좀 드물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신용장이 그 수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수익자 입장에서 수출자예요. 나는 물품을 보내야 돼요.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수출자이자 수출자인 내가 수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용장을 개설해줘. 그럼 내가 믿고 그 신용장 발행은행을 믿고 물품을 보내겠어 라고 했는데 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나 아니면 수입국의 뭐 어떤 뭐 금융 상태나 뭐 아니면 그 발행은행의 신용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은행도 못 믿겠어. 은행도 못 믿겠죠. 그래서 수출자가 이거 안 돼. 신용장 발행은행의 그 확약만으로는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이걸 추가적인 제3의 은행의 발행은행하고 다른 발행은행하고 독립된 어떤 추가적인 확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지면 보통은 그 수출국 쪽이 그러니까 수입국 쪽이 아니고 수출국 쪽. 그러니까 수출자가 위치하고 있는 다르게 말하면 신용장상의 수익자, 베네피시어리가 있는 수출국의 은행 중에서 발행은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애치한 거래은행 중에
이게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은행 외에 보증, 개런티,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확약을 다른 은행을 하나 더 넣는 게 확인은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수익자가 확인은행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발행은행이 그 확인을 해줄 은행한테 요청을 하고 그 확인은행이 오케이를 하면 그 확인은행이 발행은행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개런티, 새로운 지급 확약,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일치하는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확인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을 떠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행도 뭔가 요구를 하겠죠. 뭐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신용장상의 추가적인 확인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드뭅니다.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용장 확인은행이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돼서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는 이 확인은행이 당사자가 돼서 확인은행도 오케이를 해야만 신용장을 취소를 하거나 신용장을 조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조건 변경 그대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장을 거래를 하다 보면 실제 물품에서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선화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취급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있잖아요. 컨디션. 이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신용장을 취소시키거나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혼자 마음대로 신용장상의 발행은행이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마음대로 취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수익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의 조건을 바꾸거나 신용장을 취소할 때는 신용장의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은행이 확인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도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행 의뢰인이 오케이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발행 의뢰인은 이미 신용장을 발행한 순간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취소 조건 변경의 당사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당사자는 발행 의뢰인이 아니라 발행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발행 의뢰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역 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신용장 거래와 관련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신용장의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조건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행 의뢰를 한 발행은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발행은행 그런 경우에라고 한다면 발행은행이 수익자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신용장의 수익자가 오케이를 한다면 신용장의 조건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장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또한 오케이를 해야만 신용장의 조건, 어떤 서류를 내라고 했을 때 그 서류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의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취소 불능입니다. 그걸 UCP 600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취소 불능은 아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취소 조건 변경의 당사자들이 오케이를 하면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분할 양도된 신용장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을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나눠서 양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은 오케이를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라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을 쪼개서 나눠서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케이 했어. 이 사람은 오케이를 안 했어. 그러면 요 오케이 한 사람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신용장 양도로 이게 이어서 맞물려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 거는 양도 가능 신용장의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음 수익자 있죠. 원래 수출자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뭐 신용장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경우나 뭐 중개무역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의 경우에 이 신용장을 이제 트랜스퍼 넘겨주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양도은행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신용장을 이렇게 넘겨주기 위한 행위를 하는 은행이 필요로 하는데 이 양도은행을 통해서 두 번째 수익자 그러니까 원래 제1수익자가 있죠. 제1수익자가 원래 매매계약의 수출자죠. 요 사람이 하고자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왜냐면 대금도 그쪽으로 갈 거니까 같이 넘겨줘서 두 번째 수익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수익자한테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게 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데 그런 신용장 양도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고 보통 UCP 600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살펴볼 때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이제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도 가능이란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양도 가능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양도를 이제 대체적으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양도와 관련된 그림을 좀 살펴보면 원래 요 관계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장 관계가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양도 가능 신용장이 발행이 됐다. 양도 금지 문을 넣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매도인이자 매매 계약의 매도인이자 첫 번째 first beneficiary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장 양도하겠다고. 그러면 보통 이 통지은행이 이제 있고 별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그림 25번 슬라이드는 양도은행하고 통지은행이 별개의 은행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게 같은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롤에 따라서. 그래서 신용장 양도 요청을 해서 그 양도은행이 그러니까 여기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이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발행 의뢰를 해서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것처럼 매도인이자 제1수익자가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을 해서 양도은행이 신용장 양도에 통지를 하게 되면 오케이를 해가지고 통지를 하게 되면 이 은행이 일종의 새로운 발행은행은 아니고 새로운 발행은행은 아닙니다. 발행은행은 여전히 발행은행이 계속 발행은행이에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발행은행은 계속 발행은행이야. 이 사람이 최종적인 대금 지급 약속을 하는 거야. 그건 변함이 없어. 하지만 물품을 취급하고 신용장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양도은행이 나타나서 신용장 양도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가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일부 혹은 전부 다 넘겨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을 한 사람한테 통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쪼개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용장의 분할 양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였나요? 여기 분할 양도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용장 조건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가 다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은행은 의미 없고 발행은행이랑 수익자가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제2수익자가 있고 두 번째 제2수익자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얘는 B고 얘는 C라고 칩시다. B는 조건 변경에 오케이를 했는데 C는 조건 변경에 오케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C가 조건 변경에 오케이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B가 오케이를 했다면 그 바뀐 조건 변경으로 B한테는 바뀐 규정으로 적용을 한다. 그 얘기가 여기 앞에 있는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경우에 신용장 조건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신용장 양도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요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 어느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요 부분만 발췌한 거죠. 요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수익자가 있고 양도 요청을 했고 양도 가능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은행을 통해서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제2수익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1수익자를 A를 하고
제2 수익자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을 B라 하고 제2 수익자 중에 밑에 있는 사람을 C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제2 수익자는 그 이후의 수익자에게 양도의 양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A 있었고 B 있었고 C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넘길라 해. 그건 안 돼. 예, 그거는 좀 알을 까고 깠으면 됐지. 또 알 까고 안 돼. 근데 리트랜스퍼는 가능해요. 리트랜스퍼가 뭐냐면 이 사람이 다시 바꾸시키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 리트랜스퍼 받은 거를 다른 재수익자한테 이거는 D라고 할게요. A, B, C, D. D한테 제1 수익자가 다시 넘기는 건 가능하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양도의 양도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신용장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1 수익자가 있고 제2 수익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물건을 준비를 해서 결국엔 양도은행을 통해서 이제 서류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이 신용장의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발행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오리지널 조건이라고 칩시다. 원 신용장에 있던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양도를 했어. 그러면 양도를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똑같냐? 똑같을 수는 있는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오리지널 신용장의 컨디션과 양도를 해서의 이쪽 양도를 했을 때의 컨디션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무슨 뭐 다른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뭐 중개무역이라고 치니까 중개무역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입하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 수출자가 있어. 물건은 베트남에서 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어. 그러면 이 수익자가 있는데 물건은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신용장에 양도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물건이 와서 같이 가는 거잖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바로 물건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보통 양도 가능 신용장에 쓰이는 경우에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같은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신용장 조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용장 컨디션과 다르게 트랜스퍼한 이 신용장의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첫 번째, 금액이나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금액을 단축할까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죠. 원래 제1 수익자, 원래 매매계약의 수출자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수입자가 있어. 신용장 발행을 했어.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물건을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100불로 팔았다고 쳐요. 100불. 근데 베트남에서 물건을 공급받는단 말이죠. 그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이렇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은 100불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없겠죠. 바보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한 80불 하겠죠. 그래야 중간에 뭘 먹어요? 마진을 먹잖아. 왜 중개무역을 하는데? 왜 위탁가공무역을 하는데? 그렇겠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80에 넘겨받고 내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100에 팔아야 내가 20을 먹는 구조 아니에요? 중개무역이든 위탁가공무역이든 위탁가공 수출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특정 거래 형태의 거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실무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면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에 있어서 이 대금이 오리지널 컨디션하고 이 트랜스퍼 했을 때의 컨디션하고 달라지겠죠. 여기 오리지널은 100이고 트랜스퍼 했을 때의 조건은 80이겠죠. 유효기일. 아무래도 이게 뭐 물론 베트남에서 바로 미국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 오리지널 신용장에서 어떤 뭐 기일이나 이런 것보다 빨리 이쪽에서 물건을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부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뭐 미국으로 넘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트랜스퍼를 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보다는 기간이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조립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적 기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발행 의뢰인의 세 번째, 발행 의뢰인의 명의도 바꿀 수 있어요. 자, 한국에 A 회사가 있어요. 베트남에 B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입하는 뭐 C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B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A 회사가 미국에 있는 C 회사에 수출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보니까 서류가 왔는데 A 회사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B 회사 이름으로 왔어요. 미국에 있는 C 회사 이름에서 C 회사 생각을 해보겠죠. 이거 그냥 한국에 있는 A 회사 통하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B 회사한테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면 좀 더 싸게 사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서류,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라든지 여기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누구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베트남에 있는 B 회사의 존재를 C 회사가 알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 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A의 이름으로, 제1 수익자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걸 하게 해줍니다. 발행 의뢰인의 명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숨기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중개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이 이쪽도 모르게 해야 되고, 이쪽이 이쪽을 모르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보험 부보 비율을 증가시키는 걸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전통적으로 보험 앞에서 인커텀스 공부할 때 CIF 보험 계약 체결할 때 몇 퍼센트 한다 했어요? 110% 한다 했죠. CIF 가격이 110%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커텀스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신용장에서 금액이 물품 대금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 부보를 할 때 얼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110이라는 거죠. 그럼 보험 계약 체결이 110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얼마라 했어요? 80이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때 80 있고 보험 계약은 11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갭이 차이가 나죠. 한 30%, 30 정도 많아지죠. 그래서 보험 부보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용장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용장이 실질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용장 양도와 같은 이제 사용과 쓰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장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발행, 통지, 조건 변경, 그리고 신용장 양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용장에 개괄적인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신용장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안 살펴봤냐면, 자, 제가 신용장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은행이 오케이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냐, 서류는 어떤 걸 갖추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에 배우기에는 이걸 다 배우면 쉽게 말해서 무역대금 결제 시간에 공부할 게 없어요. 무역대금 결제에서 UCP 600을 여러분들이 풀 텍스트로 다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커텀스는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인커텀스는. 근데 CISG 같은 경우에는 CISG라는 게 있고, CISG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떻고 CISG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지만 CISG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ISG에 대한 내용들은 무역 계약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UCP 신용장이 굉장히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하한어음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의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신용장의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UCP 600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UCP 600을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된다?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된 전공 수업에서,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무론이 가지고 있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베이스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무론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어떤 내용적인 컨셉, 그리고 이것의 원리, 이론,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국제무역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실무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된 수업인 계약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역대금 결제 아니면 뭐 국제운송론 뭐 해상보험론 뭐 이런 수업들에서 충분히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부 무역물류 전공의 커리큘럼에 그게 맞다라는 맞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용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끊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국제운송 운송과 관련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